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금이 채굴되었는지 아시나요? 약 21만 6천 톤인데 이 중 3분의 2가 1950년대 이후에 채굴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시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죠. 그런데 한 곳에서 거대한 금 매장지를 발견한다면요. 초대형 금광이 발견된다면, 아니, 그냥 초대형이 아니라 초초대형이라면요. 바로 그런 곳이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질학자 팀이 약 40개의 금맥에서 약 330톤의 금광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차원 모델링 결과 약 3,000m 깊이에 수백 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약 1,1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약 830억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관사는 광석톤당 약 140g의 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금 채굴에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톤당 10g만 나와도 훌륭한 거예요. 모든 계산이 맞다면 이곳은 세계 최대 금광이 됩니다. 1025톤을 보유한 남아프리카의 사우스딥 광산보다도 큰 거죠.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금, 생각뿐이죠. 모두가 금을 원하고 금을 삽니다. 금값은 오르고 금은 비트코인이나 현금보다 안전합니다. 금은 부와 사치의 상징이고 항상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잠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반짝이는 금속에 열광할까요? 사실 금에는 실용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가 모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금은 여러 문화에서 권력, 명예, 부를 상징해 왔습니다. 마치 금이 귀하다는 유전적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죠. 문학작품 속 주인공들이 금 때문에 겪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영화 속 금 관련 모험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탐욕스럽게도, 잔인하게도, 두렵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을 좋아하죠.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부식되지도 않죠. 오래 보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 투자입니다. 바른 저축은 위기로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금은 변함없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금은 보석 제작 외에도 전자, 의료, 항공우주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로 가치를 갖습니다. 화폐는 정부의 지원으로 가치를 갖죠.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만질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수세기에 걸친 사람들의 믿음이 그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금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금 때문에 명예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함정을 피하세요. 금은 그저 반짝이는 금속일 뿐입니다. 주기율표에는 다른 귀금속도 있습니다. 팔라듐, 은, 구리, 백금. 왜 금이 1등일까요? 구리, 철, 납, 알루미늄 같은 저렴한 금속은 부식되고 녹슬죠. 알루미늄은 내구성도 떨어집니다. 백금과 팔라듐은 금보다 비싸지만 너무 희귀하고 채굴이 어렵습니다. 그것들로는 동전을 많이 만들 수 없죠. 은은 금보다 부드러워서 변색되고 긁히고 변형됩니다. 솔직히 금이 더 아름답기도 하고요. 하지만 금이 비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채굴이 어렵다는 거죠. 금 채굴은 매우 힘들고 긴 과정입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강 어귀에 서서 진흙과 점토를 모으고 천이나 작은 망으로 걸러서 금 알갱이를 찾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금을 채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조각 몇 개를 얻으려 해도 열심히 일해야 하죠. 금은 어떻게 찾을까요? 예전에는 운이었습니다. 누군가 강가를 걷다가 물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오늘날 금 탐지 방법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거의 모든 암석과 토양에 금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금의 농도가 높고 눈에 띄면 추출 작업이 시작됩니다.
특수 지질조사팀이 이런 장소를 찾습니다. 금을 발견하면 시추공을 뚫고 토양 샘플을 채취해 대규모 채굴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생산 방식은 매장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단한 암 속에 금이 있으면 광부들이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합니다. 발로 암석이 부서지면 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큰 암석 조각을 모은 후 작업자들이 공장으로 가져가 귀중한 물질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큰 암석을 작게 부숩니다. 분쇄기로 광석을 자갈처럼 잘게 갈아낸 뒤 이 자갈을 강철공이 든 회전 드럼에 넣습니다. 드럼이 회전하면서 강철공이 압력으로 자갈을 분말로 갈아냅니다. 이 물질은 물과 섞여 특수 필터를 통과합니다. 그 후 화학 용례와 복잡한 정제 시스템으로 광석에서 금을 추출합니다. 금이 탄소에 붙었다가 분리되고 전기 분해와 추가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녹여 불순물을 분리한 뒤 주개로 만들어 추가 가공을 위해 다른 공장으로 보냅니다. 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비금속 매장지를 찾아도 추출 비용이 너무 비싸고 금의 양이 적어 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금 매장지 중 채굴과 가공 비용을 회수할 만큼 귀금속이 충분한 곳은 10%뿐입니다. 금이 있는 지역은 많습니다. 그중 생산적인 채굴에 적합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0.1% 미만입니다. 아마 이것도 금이 귀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관심을 받는 다른 물질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액체 금이라 불리는 헬륨입니다. 풍선을 부풀리는 데 쓰는 기체죠. 하지만 그게 주된 가치가 아닙니다. 헬륨은 극저온에 도달할 수 있고 초전도성이 있으며 가볍습니다. 헬륨은 의료 진단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에 쓰이죠. 헬륨은 원자로를 냉각하고 발사 시 로켓 연료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잠수부들은 깊은 잠수 중 압력 변화로 인한 질병을 피하기 위해 헬륨과 산소 혼합 기체를 마십니다. 헬륨은 현대 세계에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귀중한 물질은 그래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열과 전기가 그래핀을 쉽게 통과하는데요. 이는 무엇의 개발에 매우 유망할까요? 그래핀은 유연하고 발수성이 있으며 무독성의 항균 특성까지 갖추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분야의 개발에 적합합니다. 의료 장비, 기계공학, 전자, 건설, 물류, 에너지 절약, 우주 및 해저 산업 등 훨씬 더 많은 분야예요. 과학자들은 그래핀이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신기술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리콘도 비슷했죠. 실리콘은 반도체와 충전식 배터리 제작에 활발히 사용됩니다. 실리콘이 없었다면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핀도 새로운 기술 도약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 그래핀은 기술의 금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그래핀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보다 70배 이상 빨리 충전되고 3배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좋습니다. 멋지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 그래핀은 어디서 얻을까요? 지구 깊숙이 있는 흑연에서 얻습니다. 가장 큰 흑연 매장지 중 하나가 남호주에 있는데 2억 톤의 고품질 흑연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기에 충분할 것 같네. 에리두는 최초로 알려진 문명보다도 오래되고 기자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거대 도시로 2000년 넘게 메소포타미아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고대 도시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을 바꿔놓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에리두 주변에서 4,000개가 넘는 수로를 발견했는데 이 수로들은 기원전 6000년대부터 기원전 100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일하던 700개 이상의 농장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에리두는 기원전 5400년경에 세워졌고 점토판에 기록된 고대 문서인 수메르 왕명록에 따르면 최초의 왕들의 도시이자 역사상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지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 신화와 전설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해서 한때 사람들은 그저 신화 속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리두 신화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늘이 화가 나 대홍수를 보내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전체의 수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지형의 잔해를 지도화했고 잘 발달된 인공관계 수로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200개의 큰 주요 수로를 발견했고 이 수로들이 또 다른 4000개의 작은 수로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부터 토양 분석, 옛 기록, 원격 측정 기술까지 모든 걸 동원해 그 지역을 지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물을 사용한 700개 농장들은 크기가 다양했는데 약 465제곱미터에서 18,000제곱미터가 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주요 수로들은 800m가 조금 넘었고 어떤 것들은 8km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로들은 10m 정도로 짧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농업의 주요 수원이었기 때문에 고대 농부들은 강에서 자신들의 밭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로를 파는 것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100km까지 이르는 거대한 수로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농부들을 도왔습니다. 높은 강둑에서 중력 덕분에 물이 흘렀고 두 개 자연적인 틈새로 물이 땅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수로가 언제 사용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 긴 기간 동안 4200개 수로 모두가 동시에 활발히 사용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에리두는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종교와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경제는 주로 어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어망과 추, 그리고 건어물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갈대배 모형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배 제작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00년경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번성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떠났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하는 순례자, 상인들이 그 땅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여러 번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물길을 바꾸면서 주요 수원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1854년 한 영국 관리가 이 지역에 와서 텔이라고 불리는 언덕들이 많은 외딴 곳을 조사했는데 이는 고대 인간 정착지가 남긴 잔해더미입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각상이나 고대 문자, 궁전과 사원, 유적 같은 큰 뭔가를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찾은 건 벽과 배수로, 석조기단, 그리고 작은 모자이크 원뿔로 장식된 석회암 기둥 조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루한 언덕들이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에리두를 숨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형 박물관 사람들이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지만 첫 본격적인 발굴은 약 100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지방 당국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초기에 대해 더 알아내길 바라며 발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층 건물만큼 높은 거대한 텔인 1번 언덕에 집중했습니다. 곧 그들은 기원전 3000년대 말에 미완성 계단식 피라미드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생활의 층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의 층들이 있었고 원시 역사라고 불리는 수메르 이전 시대의 유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층에서 그들은 도시의 주신인 엔키 신전이 여러 번 재건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이 신전을 계속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신전이 무너질 때마다 바로 그 위에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신전은 매번 이전보다 더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중반부터 이 신전 건물들은 거대해졌고 그때까지 인류가 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에리두의 도시도 명확한 사회계층을 갖추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전 재건을 멈추고 유적 위에 계단식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에리두가 쇠퇴했지만 종교적 장소로는 계속 중요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중에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의 도자기를 발견했지만 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메르인들은 혁신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까지 그들은 삼나무쟁기를 발명했는데 이는 농부들이 소 같은 동물을 이용해 밭을 갈면서 동시에 씨를 뿌릴 수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이 장비에는 심지어 설명서도 있었답니다. 수메르 농부 영감은 농부들에게 적절한 경작과 관계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런 똑똑한 농업 기술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했고 이는 더 큰 도시와 조직화된 통치체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더 많은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문자, 수학, 영적 생활에서의 업적도 늘어났습니다. 5000년 전의 수메르인들은 이미 역사상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서령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최근 발견은 4000년 전에 이미 관료제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고대 수메르 도시에서 고대 행정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토판들은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 제국의 가장 오래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판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국가기록보관소 건물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고고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알려진 제국인 아카드 제국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기르수 발굴 덕분에 제국 행정 체계의 첫 번째 실제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배송, 지출, 재고 등 모든 것을 추적했는데 생선부터 양, 곡물, 직물, 심지어 보석까지 기록했습니다. 서판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이름과 직업이 담긴 인구 기록도 있는데 고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기록에서 과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카드 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대제사장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서판들은 또한 석공 같은 숙련 노동자부터 신전 바닥 청소부 같은 단순한 역할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건물 설계도, 밭 배치도, 수로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국이 진지한 조직과 계획을 갖췄다는 걸 증명합니다. 결국 도시는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얻었고 아카드 제국의 150년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서판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청소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제국에 대한 오래된 불완전한 생각들을 대체하고 아카드의 권력과 통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의 주인으로 군림해왔죠. 지금까지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발견된 구조물이 이집트보다 수천 년 앞설지도 모릅니다. 사실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가 마지막 빙하기에 탄생해 지금은 정글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니까요. 언뜻 보면 구뵼파당은 피라미드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이 흩어진 큰 흙무더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발굴로 지표 아래 훨씬 깊은 곳에 다층으로 묻힌 석조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깊고 오래된 층들입니다. 무려 27,000년 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류사로 보자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건축 지식을 갖춘 가장 오래된 고대 사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약 11,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자리했던 집단이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궤베클리 테페를 다룬 적도 있죠. 구뵼파당을 두고는 학계가 둘로 갈라져 우리의 상식을 흔드는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현지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산이라 부르며 지금도 이곳에서 신비한 의식을 치릅니다. 서양권은 19세기 후반까지 이곳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한 네덜란드 탐험가가 기이한 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죠.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차로 4시간 거리. 그는
놀라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거친 돌계단으로 이어진 층층의 단상, 바닥을 덮은 거대한 판석, 사방에 솟은 기둥들, 그의 눈에는 고대의 의식 장소, 어쩌면 묘역처럼 보였죠. 거의 한 세기 동안 주류 고고학계는 군웅파당을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 몇몇 농부들이 이 산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이야기가 되살아났죠. 198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했고, 기원전 45년에서 서기 22년 사이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연구는 군웅파당의 가장 아래층이 16,000에서 27,000년 전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마지막 빙하기에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여겨온 이집트의 유명한 피라미드들보다 더 오래된 셈이죠. 이 가설을 내놓은 사람은 지질학자 데니 힐먼입니다. 그의 팀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시추, 탄소 연대 측정을 동원해 군웅파당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꽤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죠. 힐먼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수천 년에 걸쳐 단계를 나눠 층층이 쌓아 올린 거대한 고대 구조물과 같습니다. 가장 젊은 층은 대략 3,000에서 4,000년 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연대죠. 조금 더 파내려가면 유닛 2가 나오는데 건설 시기는 약 7,500에서 8,000년 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힐먼은 가장 아래층인 유닛 3가 무려 2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군웅파당은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지하의 방과 빈 공간까지 숨겨진 계단식 피라미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 지질학자도 자신의 가설이 과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거는 실제이고 데이터는 정당하다고 말하죠.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힐먼과 의견이 다른 이들은 군웅파당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힐먼이 유닛 1이라 부르는 밑부분은 몰라도 우리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도 있는 하부 유닛들이 문제라고 하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려면 토양을 봐야 합니다. 군웅파당 일대는 화산지대라 화산성 토양 위에 놓여있죠. 힐먼의 팀이 이 흙무더기를 시추하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훨씬 오래된 암층 사이에 더 젊은 토양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돌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쌓였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더 젊은 토양이 고대 암석 아래로 저절로 내려앉을 리는 없으니까요. 마치 고대 사본회장 밑에서 갓쓴 잉크가 발견되는 셈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지 않았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산학자 쥐트켄 브라운탈 같은 회의론자들은 군웅파당이 인공 피라미드가 아니라 고대 화산의 잔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토양과 오래된 암석이 섞여 있는 것은 인공 구조가 아니라 자연 침식과 지질 작용의 결과라는 겁니다. 화산 활동은 시간이 지나며 기이한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구 자국이나 조각, 인골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많은 전문가가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께끼는 이렇게 압축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친 문명의 흔적인가? 아니면 자연의 산물을 잘못 읽고 있는가?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먼저 문화와 예술, 도구, 구조물 같은 인공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먼의 대표적 비판자인 고고학자 디벨은 이 피라미드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인류 활동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흙무더기의 토양이 27,000년 전이라는 점뿐이며 그 사실만으로 당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고대사를 파고들수록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상상을 훌쩍 넘는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납니다. 빙하기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누가 피라미드 같은 거대 구조를 지을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몇몇 연구자, 특히 그레이엄 핸콕이 등장합니다. 핸콕은 빙하기에도 고도 문명이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논쟁적인 가설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대략 250만 년 전부터 약 11,700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절정기에는 거대한 빙상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뒤덮어 인간 생존이 매우 어려웠죠. 이 시기 인류는 주로 수렵채집민으로 먹을거리와 거처를 찾아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이 피라미드 같은 거대 구조물을 지을 역량을 갖췄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핸콕 같은 연구자들은 빙하기에 고도 문명이 존재했다가 빙하 융해로 인한 대홍수 같은 격변으로 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핸콕에 따르면 이런 고대 문화가 피라미드 같은 기념비적 구조물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표작 신들의 지문은 이 가설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거석 구조물 같은 유적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이친 문명의 잔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핸콕의 이론은 이 고대 문화에서 전해진 지식과 기술이 훗날 이집트와 마야 같은 문명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활용됐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군웅파당에 적용하면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고대 유적이 마지막 빙하기에 존재했던 이친 문명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계속 파봐야 합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군웅파당의 기원을 두고 논쟁하는 사이 지역 신화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가운데 하나는 술라웨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웅장한 궁전을 세우고자 했죠. 초자연적 힘으로 그는 거대한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걸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자 제때 완성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실망한 그는 공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군웅파당이 지역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곳은 영적인 기운이 깃든 장소로 여겨져 그 신비한 힘을 믿는 이들의 발길을 끌어옵니다. 알리섬의 힌두교도들은 만월이 떠오르는 때에 맞춰 이 산의 계단을 올라 의식을 치릅니다. 인도네시아 무술의 한 분파를 따르는 이들도 산 정상 부근에서 수련을 이어갑니다. 이런 성스러운 의식이 계속되는 한편 고고학과 지질학은 이곳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인지 밝히기 위해 탐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석궁에서 화살이 발사됩니다. 잘못된 문을 열면 수은강에 빠지게 됩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험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보물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함정과 독성, 수은 물줄기로 가득 찬 실제 거대 무덤이며 아마존 밀림 깊숙이나 무인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덤은 중국 중부 시안시 근처에 있습니다.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덤은 2000년도 전에 지어졌는데 21세기인 지금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테라코타 조각상, 수천 개의 점토인물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각상들은 1974년 시안 근처에서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정교한 실물 크기 인형을 발견했는데 그건 수천 개 중 하나였죠. 각 조각상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고유한 특징과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었죠.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조각상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이미 8,000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걸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테라코타 조각상들은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서 일반 무덤에 묻히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작은 도시 크기의 거대한 묘역을 만들었죠. 수천 명의 점토 수호병이 이곳을 상징적으로 지킨다면 이 거대 무덤의 중심에 뭐가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진시황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위험한 함정으로 넘어갑시다. 그는 진나라 통치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진나라는 현재 중국 영토에 있던 6 왕국 중 하나였죠. 기원전 259년
진시황이 태어났을 때 여섯 왕국은 독립적이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년 넘게 이어진 강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이 모든 왕국을 정복하고 통일한 인물이 되었죠. 그는 단순한 왕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죠.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했을까요? 자연재해, 영미한 전략, 전술, 그리고 기술이 그가 여섯 왕국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쟁 중입니다. 확실한 건 진시황이 매우 현명하고 지적인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이렇게 거대한 건 놀랍지 않아요.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묘역에 묻혔습니다. 작은 도시 크기의 이 구역에는 황제가 4, 5세기에서 필요할 물건들로 가득 찬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고대 이집트처럼 황제가 저 세상으로 갈 때 함께 묻힌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점토 조각상을 묻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이 묘역의 건축가들이 이곳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역 전체에 많은 비밀, 역사적 유물,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중심에는 황제의 시신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고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 황제 매장 약 100년 후에 이 무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감히 들어오는 자를 파괴할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썼습니다. 기술자들은 화살이 장전된 석궁을 설치하고 강의 흐름을 모방한 엄청난 양의 수은을 부었습니다. 물론 그건 2000년 전 일이고 석궁은 아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은은요? 이 독성 금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반짝이고 액체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여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만지지 마세요. 수은 한 방울만으로도 몸에 해를 끼칩니다. 그 증기를 들이마시거나 섭취하면 신경, 간, 신장 손상과 여러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울로요. 이 물질의 강이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해보세요. 무덤 건설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은을 넣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든 함정을 피하고 독이 든 강에 빠지지 않더라도 수은은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증기는 벽의 틈새를 통과해요. 무덤 전체가 이 물질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수은 수치를 측정했는데 정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왜 수은일까요? 고대 중국에서 수은은 젊음의 영약, 불로불사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이 원소가 든 알약을 자주 복용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가 49세에 생을 마감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발굴 중에 고대 구조물과 유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 무덤 탐사 중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발굴하다가 갑자기 입구가 무너지면 꽃병, 두루마리, 내부 장식 등을 파괴하게 됩니다. 모든 걸 조심히 해도 벽의 글씨와 그림은 햇빛이나 산소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선한 공기와 자외선이 없었던 곳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 손상될 수 있는 고유한 화학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고고학자들이 테라코타 조각상을 발굴할 때 햇빛과 공기 접촉으로 조각상의 안료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고고학자들은 빠르게 적응해서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조각상을 꺼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길고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중심에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 지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궁전의 천장을 값비싼 진주로 장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천장일 뿐입니다. 벽,
바닥, 황제의 무덤이 어떻게 장식되어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황제의 신하들을 본뜬 조각상도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시황의 무덤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낙원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보물을 꺼내려면 여러 세대가 걸릴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무덤 발굴에 수세기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물론 새로운 고고학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침습적 연구 방법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 장치를 통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아이디어는 뮤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뮤온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의 원자와 충돌할 때 생기는 아원자 입자예요. 핵심은 이 뮤온이 엑스레이처럼 고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노 기술은 어떨까요? 수백만 개의 작은 굴창 로봇이 무덤에 들어가 구역을 스캔하기 시작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면 과학자들이 홀로그램 모델을 만듭니다. 다 멋지게 들리지만 솔직히 고고학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손으로 고대 유물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꼼꼼히 흙을 닦아내는 것과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뮤온이나 로봇을 사용하는 기술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고고학자가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컴퓨터가 빠지는 게 낫죠. 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콜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콜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콜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류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불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초록색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지구인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문명이 빌레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일부는 운석에서 나온 금속으로 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유물 자체는 그릇, 병, 팔찌 등 59개의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B자 패턴이 있는 건가요? 총 무게는 약 9kg이며 이 중 8kg은 23.5캐럿 금입니다. 금속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23K 금은 순도 95.8%이므로
23.5K는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귀중한 합금의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트에는 은, 철, 호박도 있었습니다. 유물은 꽤 간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연철 팔찌와 이 속이 빈 반구를 보세요. 보이세요? 반구의 녹슨 선과 팔찌의 전체적인 이상한 색상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모든 부분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63년 한 연구원이 반짝이는 그릇과 병들 사이에서 어두운 납 금속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은 일부 영역에서 반짝이고 대부분 금이 간 철처럼 보이는 산화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은 물론 변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철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자의 질량 대 전하 비율을 확인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철의 니켈이 운석 철에서 발견되는 니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팔찌와 반구는 외계에서 온 거예요. 이 보물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철기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심스럽진 않더라도 이상하긴 하겠죠. 자, 여기 3시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성돼요. 석기시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면 두 금속이 독립적일 때보다 더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구와 무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뛰어난 발명품은 문자체계와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도입하는 시기였죠. 철은 청동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성형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강철로 변형된 철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죠. 도구는 청동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보물이 기원전 아르가릭 시대 이후인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유물이 기원전 1400에서 1200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유물들이 만들어진 지 약 500년 후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대 장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상륙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날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지만 장인 정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금속 세공인들은 단순히 떨어진 운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운석을 잘 연구하고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고 이 외계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유물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인 정신에 기여한 페니키아인들도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반도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베리아 민족이 금속을 가공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속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 물레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리아 유물의 외계 기원을 알아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는 항상 원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베리아어는 현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왜 스페인어는 이베리아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 이베리어와 비슷한 언어는 없지만 바스크어만 이베리어와 비슷한 이유는 두 언어의 숫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스크어는 다른 알려진 언어와 관련이 없는 언어, 즉 유럽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베리어는 분류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베리어로 쓰인 문자는 다양하게 해독되었지만 언어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파벳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좀 무리일지도 몰라요.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베리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알파벳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때까지 수정했을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두죠. 언어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베리아어를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베리아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이며 2000년 전에 사라졌고 우리를 도와줄 유사한 언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덤, 동전, 도자기, 납접시, 심지어 동굴벽 조각에서 2000개 이상의 이베리아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베리아 문화에는 재능 있는 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각품, 직물, 장신구 및 기타 개인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치품을 만드는 데 대농민 계층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사회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곡물 재배에 주력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기타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농업 자원을 통제하고 장인들을 고용한 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하고 화려한 사치품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던 이베리아의 왕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매장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이베리아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묘지에는 부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호화로운 물품과 장례용 조각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흥미롭게도 기원전 6세기부터 눈에 띄게 매장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교한 장례 풍습이 소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 장인, 군인, 노동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꽤 발전된 문명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규모 지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 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엔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엔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크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엔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오는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의 한 구역 전체를 발굴했는데 이 모든 게 한 명의 엄청난 부자 소유였던 것 같아요. 거대한 개인 저택에 세탁소, 빵집, 그리고 말 그대로 사치스럽게 목욕을 즐겼던 대형 개인 목욕탕까지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곳이 폼페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목욕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도가 다른 세계의 방과 정교한 예술품, 거대한 풀장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2000년 동안 화산암과 제 아래 묻혀 있었지만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방금 전에 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이 목욕탕은 도심의 제구구역 주상가에 있었어요.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고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지위의 상징이었죠. 폼페이에서 개인 목욕탕을 가진 집은 몇채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부유층 중에서도 최고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주인은 마치 현대의 대기업 CEO처럼 손님들을 초대해 사업을 논의하거나 팀빌딩 행사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손님들은 첫 번째 방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다음 방으로 이동해 피부에 오일을 바르고 따뜻한 물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차가운 물로 목욕하며 상쾌함을 느끼는 거였죠. 가장 크고 인상적인 방으로 붉은 기둥과 운동선수들의 프레스코아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만든 놀라운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탈의실도 있었고요. 이 복합단지에는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공간도 있었는데 아마도 의식활동과 신성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고대 로마 신전이었을 거예요. 저택은 개조 중이었던 것 같아요. 파란 방에는 도구와 건축자재가 있었고 바닥에는 벽에 붙일 예정이었던 굴껍질들이 있었죠. 이 복합단지에서 최근 발견된 또 다른 것은 폐허 중에서 발견된 가장 훌륭한 프레스코화가 있는 대형 연회장이에요. 목욕탕과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들은 여기서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죠. 연회장 벽의 프레스코화 중 하나에는 아폴로와 그를 거부하는 연인 카산드라가 그려져 있어요. 어머나, 두 번째 프레스코화는 파리스 왕자가 아름다운 트로이의 헬레네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연회장 바닥 거의 전체가 100만 개가 넘는 모자이크 타일로 덮여 있죠. 아마도 램프에서 나오는 그을음 자국을 숨기기 위해 이 방의 벽을 검은색으로 칠하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연회장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저택 주인이 해가 진 후에도 손님들을 여기서 접대했다는 걸 증명해요. 연회장에서 작업하는 보건가들은 새로운 발견물을 보호하고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창고로 이동시키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해요. 그들은 옮길 수 없는 프레스코화 뒤쪽에 석고 접착제를 주입해서 벽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해요. 고고학자들은 이 저택을 2년 동안 발굴해왔어요. 2024년 여름에 그들은 파란방 옆방에서 두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죠. 그들은 폼페이를 묻어버린 화산 폭발 중에 사망했어요. 한 명은 35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남성이었죠.
남성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뼈에는 마모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낮은 신분이었을 거예요. 여성의 뼈와 치아는 매우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집 주인의 아내였겠죠. 과학자들은 방의 대리석 위에서 유리 제품, 청동 주전자, 도자기 같은 많은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그 여성과 젊은 남성은 아마도 폭발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이것들을 방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남자 근처에는 열쇠가 있었고 여자는 금화와 은화, 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전들은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죠. 폼페이는 무역과 여행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동전들은 많은 장인 가게, 선술집, 그리고 약 200개의 카페와 바에서 유용했을 거예요. 주민 60명당 한 곳 정도의 먹고 마실 곳이 있었던 셈이죠. 그들은 심지어 고대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패스트푸드 가게도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메뉴로 사용되었을 것 같은 닭, 오리, 다른 음식들의 그림이 있는 가게 하나를 발굴했죠. 그들은 또한 패스트푸드 카운터의 항아리와 다른 용기에서 돼지고기, 생선, 달팽이, 쇠고기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음식은 대부분 포장용이었고 큰 항아리에 담아 팔았죠.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뒷방들도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만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집에 부엌이 없어서 카페 음식에 의존했거든요. 부유층은 저택에 부엌이 있었지만 대부분 집 뒤쪽에 숨겨진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안에 있는 건 큰 벽돌 화덕뿐이었죠. 일부 부유한 가족들은 구석에 작은 오븐을 만들어 놓았는데 피자 오븐 같은 거였어요. 부엌에 있는 다른 것들은 요리와 설거지를 위한 물통과 아마도 음식 준비용 나무 테이블 정도였죠. 로마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 같은 멋진 주방 도구는 없었지만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청동이나 철제 프라이팬, 깊은 요리 냄비, 빵을 굽기 위한 작은 휴대용 오븐을 사용했죠. 접시 대신 큰 둥근 쟁반에 음식을 담아냈어요. 점심은 보통 고기나 생선, 과일, 그리고 음료 정도의 작은 식사였죠. 빠르고 화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해 함께 먹지 않았어요. 폼페이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심 후에 낮잠을 잤죠. 나중에 오후가 되면 공중 목욕탕이나 개인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수영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그 후에는 더 크고 때로는 손님을 포함한 주요 식사를 했죠. 음식은 꽤 단순했지만 맛있었어요. 대부분의 식사는 삶거나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구운 다음 전분 농축제나 생선 소스로 맛을 냈죠. 생선 소스는 폼페이의 부유한 가족 중 하나가 팔아 큰 재산을 모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현관호를 가름 항아리 디자인과 모자이크로 장식했죠. 폼페이의 또 다른 큰 부의 원천은 토지였어요. 큰 저택의 모든 소유자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를 재배하거나 양을 방목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고고학자들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기 어려워서 이런 부동산을 많이 찾지 못했지만 그들이 시골 별장이라고 믿는 곳 옆에서 폼페이의 한 유명한 가족의 묘지를 발견했어요. 다양한 소득 수준의 폼페이 사람들에게 가장 신나는 일 중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액션 가득한 쇼를 보는 거였어요. 그들의 거대한 경기장은 로마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기장이죠. 쇼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관중들은 사방에서 구경하러 왔어요. 팬들이 너무 흥분해서 기원 후 59년에 폼페이 사람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후 당국은 벌로 원형 경기장을 10년 동안 폐쇄했죠. 폼페이의 일부 사람들은 그 싸움에 대해 벽에 그림을 그리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했어요. 검투사들의 그림도 있었고요. 많은 폼페이 사람들은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지역 극장은 기원전 2세기에 지어졌고 나중에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코미디, 소극이라고 불리는 우스꽝스러운 공연, 고대 신화에 관한 드라마를 봤죠. 일부 연극은 그리스에서 왔고 폼페이의 벽화는 사람들이 유명한 그리스 극작가 메난드로스를 좋아했다는 걸 보여줘요. 큰 극장 옆에는 기원전 75년경에 지어진 작은 콘서트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곳을 음악 공연에 사용했죠. 과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 근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마지막 안식처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약 36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나무관 수십 개가 함께 있었죠. 제가 약간 과장한 것 같네요. 11개의 무덤이 정확히 투트왕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도시 룩소르 근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집트 무덤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인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장신구를 좋아했고 고고학자들은 자수정구슬 30개와 만호구슬 2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목걸이와 하마머리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걸이가 대유행이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또한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하늘, 여성, 다산, 사랑의 신 하토르로 장식된 거울이었습니다. 최근 투탕카멘의 매장지 근처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하트셉수트 여왕의 계곡 신전 조각이 발견되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용감한 여성은 두 번째 여성 파라오로 여겨졌는데 용기와 지혜로 통치하며 돌처럼 단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그녀의 신전은 권력과 음모, 영적 헌신으로 가득 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고고학자들은 하트셉수트의 추모 신전 외곽에서 1000개가 넘는 아름답게 장식된 돌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좌에 오른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테티쉐리 여왕의 궁전 감독관인 데후티메스의 것이었죠. 하트셉수트 여왕은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덤들은 피라미드로 지어지지 않고 바위에 조각되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고대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점토로 만든 장난감, 미라 가면, 날개 달린 풍뎅이, 부적 등 멋진 고대 유물들을 발견해냈어요.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이 무덤을 먼저 발견하고 귀중한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들은 빵과 고기를 바치는 데 사용된 도자기, 무덤의 주인과 이집트 군대를 연결해주는 궁수용 활 등 연구원들을 위한 멋진 물건들을 남겼어요. 한편 영혼 보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고대의 비밀을 찾아 룩소르를 돌아다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투트왕의 저주가 두렵지 않으시죠?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셨죠? 수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 특히 초자연적인 활동을 믿는 사람들은 투탕카멘 고고학 발견을 둘러싼 불안한 저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1922년 무덤을 발견한 여러 발굴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하고 모든 혼란을 피하는 것이 더 쉬웠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방사능이 발굴자들을 죽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방사능의 출처가 궁금하시죠? 방사능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상적인 피라미드에도 불구하고 투트의 무덤을 미친 듯이 빛나게 할 정도의 라디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독성 폐기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무덤이 봉인된 이후 우라늄과 유해 폐기물로 인한 독성 수준의 방사능이 무덤 내부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 무덤의 매장실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명적인 방사선 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어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사능은 투탕카멘의 무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발견은 보람찬 일이지만 이집트 전역의 고대 왕국 무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의 두 곳에서 가이거 개수기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사카라의 여러 지하 무덤에서는 방사성 가스인 라돈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많은 무덤의 벽에 섬뜩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무덤의 건설자들이 독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한 비문에는 이 무덤을 부수는 자는 어떤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경고가 새겨져 있어요. 악령으로 인한 금지와 같은 다른 불길한 문구들은 초자연적인 저주가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힌다는 공포를 더할 뿐이었어요. 불길한 징후는 오래전부터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1922년 투트 왕의 발굴을 후원하고 보물로 가득 찬 방들을 탐험한 것으로 알려진 카나본경이 무덤에 들어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무덤 개장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저주 신화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영국 이집트학자 아서 웨이걸은 1934년 5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방사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총 26명 중 6명이 다양한 원인으로 10년 이내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X선 노출뿐만 아니라 질식, 뇌졸중, 신부전, 폐렴, 심지어 중독 등이 그 이유입니다. 좀 암울해지지 않나요? 무덤을 열었지만 악명 높은 저주를 피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워드 카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생존을 저주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무덤을 발굴한 후 카터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고고학에서 다양한 박물관의 유물 취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죽음이나 부상은 피했지만 저주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를 카나본경의 딸 에블린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녀가 이집트를 영원히 떠났을 때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블린은 겨우 6살이었고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며 연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투트 왕의 무덤 근처에서 혁명적인 발견이 있은 지 1년 후 에블린은 정치가인 브로그레이브 보샹경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보샹은 카터의 안내로 부모님과 함께 무덤을 둘러보았어요. 카터는 독신으로 살았고 에블린에 대한 사후 소문 외에는 다른 연애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주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흥미로운 반전을 더하지만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그의 성향은 무덤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39년 심각한 병마와 싸우던 그는 결국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4세로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 수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고대의 저주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런던 아파트에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 몇 점이 있었는데 결국 이집트로 돌려보내지면서 저주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집에 고대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모든 죽음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주설은 발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카나본은 모기에 물려 심각한 감염에 걸렸고 무덤을 열었을 무렵 카이로는 기이한 정전과 기괴한 모래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카나본경의 개 수지는 집에서 탈출한 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수지는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혹시 방사능은 전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투트왕의 무덤에서 나온 고대 유물이 그들을 모두 죽게 만든 건 아닐까요? 으스스하지 않나요?
포르투갈의 한 고고학자가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 22톤이 실린 스페인 갈레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금이면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배 한 척에서만 나온 돈이에요.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몬테이로는 이걸 거의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1615년 실종된 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던 중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고 그 배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수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르는 이 특정 배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포르투갈 해역에서만 8,620척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250척은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누구나 들으면 손이 떨릴 만한 발견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날씨와 같은 지루한 이유로 침몰했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파괴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장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기타 보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알렉산드르는 30년 동안 역사적인 난파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다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침몰한 많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남자의 배가 호주에서 6만 6천 은화라는 엄청난 양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에서 호주 해역에 침몰한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부와 장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고대 침몰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있고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물론 당시 바다를 탐험한 나라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현재 수중에는 약 100만 척의 역사적인 난파선이 있고 바다 밑에 버려진 보물의 가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양 보물 발견이 엄청난 소송과 긴 감옥살이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46년 브리타니의 한 성 근처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프린스 드 콘티라는 배가 부서지면서 시작돼요. 배 안에는 차와 도자기, 금괴 100개가 가득 실려 있었죠. 물론 배의 선주들은 전리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이 쉽지 않다면 18세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배를 발견하는 데는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1975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이 배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배에서 나온 부식된 대포만이었습니다. 그럼 금은요? 당연히 팔았겠죠. 골드바 한 개당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금을 되찾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고 모든 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에 사는 노부부가 구입했으며 돈 세탁, 조직 범죄, 문화재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또한 일부 금괴를 대형 박물관 컬렉션에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제 1850년대로 돌아가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운행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배에 금을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등장한 이유예요. 1857년 이 배에는 578명의 승객과 약 10톤의 금이 실려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살아남았고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금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8년 콜럼버스의 한 투자자 그룹이 이 배를 찾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연구는 토미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토미는 금으로 가득 찬 이 침몰선을 찾겠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특히 이 배는 대서양 수면 2286m 아래에 있었고 배를 회수하려면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61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모험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이 진심을 담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을 회수하자마자 39개의 보험회사가 연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배가 운항 중일 때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화물에 보험을 들었고 100년 이상 지난 후 마침내 화물이 회수되자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회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고 금의 92%는 연구팀에게 돌아갔어요. 투자자들이 416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토미 톰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음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난파선도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발견되는 해양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122톤 무게의 은화 2000 상자를 싣고 침몰한 증기선 SS 시티 오브 카이로가 있어요. 딥 오션 서치라는 회사가 타이타닉보다 1372m 낮은 수심인 5182m에서 동전을 회수했고 3400만 파운드가 영국 재무부에 전달되었으며 딥 오션 서치도 한 몫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일부 동전은 수집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중 고고학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제가 해적의 꿈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을 습격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약 77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금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며 마치 수중 금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나요? 금은 물속의 미네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금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 1리터에는 130억 분의 1g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입자를 물에서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한 남자가 바닷물에서 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자 그는 현금을 들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금을 얻고 싶다면 1.6조 톤의 금이 있는 지구의 핵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양의 금이 있어요. 아직 아무도 감히 그곳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양 보물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은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곧 미지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서 엘도라도를 찾으러 온 건 꽤나 나쁜 생각이었죠. 최대한 빨리 계속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뭐죠? 돌로 만든 커다란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황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 오콤툰을 발견하셨군요. 정글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돌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집, 심지어 경기장 건설에도 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공놀이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야인들은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공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오콤투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되고 있는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들 중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5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90개를 나란히 세운 것과 맞먹는 크기예요. 과학자들은 오콤투 내에 최대 15m 높이의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는 19세기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라이다 이미징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울창한 숲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즉, 사람들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열대 정글에서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다는 일종의 엑스레이처럼 작동해요. 유적이나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을 내보냅니다. 우주고고학자 사라파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남미, 이집트 등지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이미지에서 찾는 데 보내요. 그녀는 종종 유적지가 초목이나 흙, 모래로 덮여 있어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멋진 도구 덕분에 과학자들은 고대 마야 영토 전역에 퍼져 있는 고대 마야의 뚝기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세요. 포르투갈,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유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야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폭 40m의 도로예요.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고속도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고가도로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의 가능한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거대한 거미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거대한 도로 시스템은 마야 도시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선고 전기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이 흰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흙과 채석장 돌을 혼합하여 건설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층의 석회암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배경 지식을 살펴볼게요.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의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달했을 때 40개 이상의 도시와 수백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군요.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유카탄 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어요. 마야인들은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을 건설했어요.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고대 마야 도시의 예를 본 적이 없다면 이곳은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정복 국가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어요.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에 달해요.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지금은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첸이트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유서 깊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카스티오입니다. 지상에서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이죠.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어요. 태양력 1년과 같은 일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꽤 대단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의 유적지에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위대한 문명의 예상치 못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은 마야의 도심을 악화시키고 마야 인구의 분산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으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마야 제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진 남미의 다른 문명에 대해서도요. 최근 브라질에서 위성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중요한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마존의 신구강 근처에서 촬영된 일부 이미지는 현대 문명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정글 안에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도 볼리비아 아마존 숲에서 200년에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마존 숲 한가운데에 약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위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도랑과 지역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히말라야를 일주일간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주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갑자기 호수 근처에서 사람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백 개의 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42년 인도의 한 산림 관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히말라야의 5,020m 이상에 위치한 호수인 루프쿤드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그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터리 호수 또는 더 기괴하게도 해골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말 외딴 곳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튼튼한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이 트레킹은 50km가 넘는 험난하고 거친 지형을 일주일간 통과해야 합니다. 도중에 이끼로 덮인 참나무숲, 으스스한 분위기에 안개 낀 들판, 정상에서는 눈 등 온갖 종류의 험난한 풍경을 지나게 됩니다. 트레킹의 가장 높은 지점은 주나르갈리라고 불리는 칼날 같은 능선입니다. 그 능선 바로 아래에는 루프쿤드가 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땅에는 309 이상의 인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 유물, 가죽 슬리퍼, 반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뭘까요? 3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 지역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라자 자스다발이라는 왕이 히말라야 깊은 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신성한 산 사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신한 왕비 라니 발람파와 함께 신하, 무용수 등을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성난신이 하늘에서 철구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잔인했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호수 근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탈출로.
일부에서는 이 유골이 1841년 외국 영토를 침공하려다 패배한 인도 군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70명 이상이 히말라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집단 무덤.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그룹을 강타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고립된 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 경우 루프쿤트의 호수와 그 주변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외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모두 해골이 하나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한 집단의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변했습니다. 2019년 미국, 인도, 독일에 있는 기관의 과학자 28명이 5년 동안 팀을 이루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남성 23명, 여성 15명 등 총 38명의 유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나 군사 장비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3차 혈족 이내의 혈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번째 가설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해골들이 하나의 단일 집단에 속하지 않고 세 개의 다른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아시아인의 범위에 속하는 조상, 즉 현재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날의 그리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동부의 전형적인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조상을 가진 개인도 한 명 확인했습니다. 연대 측정은 또한 이 유골들이 동시에 매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룹 1과 2는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실제로 1000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이제 첫 번째 가설도 사라졌어요. 결국 이 연구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아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가 어디에서 왔을지 또는 애초에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프쿤드 호수는 주요 무역로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다 데비 라즈 자트라는 순례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예배와 축제를 위해 산을 오르는 이 행사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례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후반에야 나타나지만 인근 사원에는 8세기나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초기 순례 중 폭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에서 온 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히말라야 오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그들이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한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 집단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이 아닌 육상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륙에 살다가 연구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그들이 성지 순례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순례를 위해 루프쿤트까지 여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을까요? 연구원들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주나르갈리 능선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너무 높은 고도에 있었기 때문에 급성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와 뇌에 영향을 미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루프 군두에 관해서는 아직 더 많은 해답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증명한 장애물 중 하나는 유적지가 매우 교란되고 보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수년에 걸쳐 트래커들이 해골 주변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섬뜩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골을 더 많이 건드릴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미래의 정확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스터리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